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질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을 보도록 합시다. 지질 시대는 지구 탄생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한다 라고 했죠. 그런데 그 긴 시간을 4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. 그 4개의 시대로 구분하는 기준은요.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4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. 이때 엄청나게 큰 변화란 대규모 지각 변동이나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해요.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그 큰 변화를 기준으로 4개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. 그 4개의 시대가 바로 선 캄브리아 시대, 고생대, 중생대, 신생대입니다. 46억 년 전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.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,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부터 6,6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하고 6,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합니다. 그림을 보면 각각의 시대를 상대적인 길이로 표현을 한 건데요. 길이를 비교해 보면 가장 긴 시대는 어느 시대죠? 선 캄브리아 시대가 가장 길고요. 약 40억 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. 그리고 선 캄브리아 시대 다음은 고생대, 그리고 중생대, 신생대 순으로 길이가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선 캄브리아 시대부터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을 보도록 할게요. 선 캄브리아 시대 같은 경우에는 40억 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화석이 거의 없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. 유일하게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요. 사진에서 보면 이런 흔적들이 보이죠? 이것을 바로 지금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도대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어떻게 생성된 것이냐? 봤더니 선 캄브리아 시대 초기에는요, 생명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. 그러다 시간이 지나 최초의 생명체가 어디에서 탄생하게 되죠? 바다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최초의 생명체는요, 광합성을 할 수 없었어요. 또 시간이 지나 드디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하게 됩니다. 그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바로 남세균인데요. 이 남세균도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출현을 했어요. 그런데 남세균이 광합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할 수 있게 되겠죠. 남세균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바닷속에서 흡수를 하다 보니 바다에 떠다니던 부유물들이 남세균 주변에 같이 흡착이 되게 돼요. 이 부유물들이 겹겹이 쌓인 자국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. 즉,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이 광합성을 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.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물속에 떠다니던 부유물들이 남세균 주변을 둘러싸게 되면서 그 층이 남아있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.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최초의 화석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. 만약 어떤 지층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발견이 된다면 그 지층은 선 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지층임을 알 수 있어요. 또한 그 당시 그 지층은 육지 환경이 아닌 바다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죠. 왜냐면 남세균은 바다에서 살았으니까.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 볼게요.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.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엽충이 있어요. 이 삼엽충은요, 바다 밑을 기어다니면서 살았대요. 그리고 고생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화석에는요, 방추충이 있습니다. 이 방추충을 생물처럼 안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은 멸종한 생물이기는 해요. 얘도 얕은 물에 살던
즉 바다에 살던 단세포 생물입니다. 만약 어떤 지층에서 삼엽중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. 그럼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? 아, 이 지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구나.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? 아, 그때 당시 이 지층은 바다에서 퇴적됐었구나.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. 마찬가지로 어떤 지층에서 방추층이 발견이 된다면 이 지층은 고생대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그 지층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겠구나.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